페이지 168쪽 독서 질문 해설을 할게요. 오늘 독서 2개 하면 실전 모의고사 2회는 끝납니다.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이춘풍전은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가겠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문 보기 전에 가볍게 예시를 하나 볼까요? 우리 옷가게나 물건 같은 거 사러 가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0.0 이런 식으로. 10.0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10,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이 10,000원을 상징하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1000대1 비율로 환산해서 표기하는 방법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흔히 특히 여학생들은 옷을 자주 사러 다니실 수 있으니까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10,000원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10.0이라고 적혀 있거나 15.0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리디노미네이션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왜 쓰는지를 지금부터 우리 독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리디노미네이션은 네모 쳐볼까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중심 화제니까요. 명사 디노미네이션 앞에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RE를 붙여 만든 단어인데요. 밑줄 이미 쓰이고 있는 화폐의 액면가를 다시 설정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액면가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금액을 액면가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이를 일컬으며 통상적으로 동그라미 화폐 액면 절하, 그게 바로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화폐의 액면 절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폐의 액면가라고 설명을 할 거야.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화폐의 액면가에 1000대1의 비율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10.0이라고 하는 표기가 생길 거고요. 리디노미네이션 적용했을 때 이 10.0이라고 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액면가가 되겠죠. 지금 동그라미 쳤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화폐가 10,000원이라고 하는 액면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이라고 하는 액면가로 절하, 가격이 다운되었다, 그 숫자가 다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리디노미네이션은 통용되는, 통용이라고 하는 건 통하여 사용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통하여 사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한 밑줄 실질적인 가치는 그대로 둔 채 액면가를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그와 더불어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 밑줄 쳐보시면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 방법 또는 실행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액면가가 절하된 건 맞아요. 하지만 10.0이나 10,000원이라고 하는 숫자나 우리가 현금을 지불할 때 초록색깔 지폐 10,000원을 제시하겠죠.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00원 낼 것을 1,000원 내지 않고요, 10원 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이라고 하는 실질적 가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10.0이라고 해도 우린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낼 테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쳐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마지막 화폐 개혁이 있었던 1962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말미암아 화폐 발행이 증가하는 만큼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대요. 여기 밑줄 쳐볼까요? 물가도 꾸준히 상승. 리디노메이션의 실행에 관한 논의가 되게 된 배경.
물가가 계속 상승하지 않았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해야 돼? 실행하지 않아도 돼? 라고 논의를 하지 않았겠지만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나라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 물가 상승이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네모 쳐볼까요?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얘는 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차원이니까 얘들아 공적인 차원이 될 거야. 리디노미네이션을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을 계속 구분 지을 겁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밑줄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기업 등에서 장부를 기재하는데 불편을 줄일 수가 있다. 밑줄 쳐보시면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공적인 차원 또는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이런 점이 긍정적이다. 아래 가서 보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화폐 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는 내용의 밑줄 보고서는 나왔어. 그 다음 볼게요. 내놓은 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밑줄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대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된 보고서는 존재한다. 하지만 논의는 이전이다. 뒤에 문제 나오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며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가 늘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밑줄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서 국제무역에서의 편의를 도모. 화폐의 자릿수를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원, 만 단위죠. 10의 단위죠. 이게 화폐의 자릿수를 줄인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자국 통화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라고 하는 건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높여야 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얘는 공적인 차원이죠. 국가적인 차원, 공적인 차원. 밑줄 모든 상점에서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표기하게 되기 때문에 계산과 지급상의 편의가 확보. 장점. 하지만 여기 아래 문제점 또는 고려해야 될 점 밑줄 칠게요. 새로운 화폐에 대한 제작 비용과 더불어 화폐 관련 기계나 프로그램 등을 교체하고 수정하는 데 들어갈 사회적 비용도 고려.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공적으로 실행했을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또 볼까요?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될 경우 공적인 차원이네요. 아직까지는 공적인 차원이 나오고 있어요. 밑줄 화폐의 자릿수의 감소에 따라 생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얘는 문제점이네. 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아래 볼게요. 원화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1000분의 1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실행이 된다면 잘 봐. 상위는 원래 19,000원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19000 그죠? 여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하면 19원이라고 적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봐. 19라고 하는 숫자와 19,0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우리들은 19라는 숫자가 굉장히 저렴하게 보일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야. 실질적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야 19라고 적나 20으로 적나 사람들은 19원, 20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20으로 그냥 적어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원래 19원짜리가 20원짜리가 되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19원이 아니라 20원으로 올려서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전 1,000원과 실행 후 1원의 가치가 같더라도 같은 가치는 맞죠? 실질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밑줄 소비자는 실행 후 1원의 인상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비자는요, 19원인데 20원이야? 괜찮네. 20원에 살게요. 라고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19,000원과 20,000원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1,000원만 그냥 깎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입장에선, 소비자의 입장에선 19원, 20원 똑같이 싸네 라고 생각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1원을 올리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서 국내 경제가 오히려 다운되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야기된다 같은 말 초래되는 밑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지속된다면, 즉 같은 말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된다면 화폐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즉 공적인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산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래 갈게요.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는 별개로, 그럼 국가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보게 되는 사문단은요, 개인적 차원 또는 사적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될 겁니다. 밑줄 일부 국내 소매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자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밑줄 쳐보시면, 즉 사적 또는 개인적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되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게 입장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예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보고 왔잖아. 그런데 나라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발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시켜서 10,000원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적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내용을 볼 겁니다. 10,000원을 1000대1의 비율로 조정하여 10.0과 같이 표기하는 것, 이건 국가 차원에서 제재한 게 아니라 판매자들 또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적용한 예시가 되겠죠. 이는 상품의 실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왜? 10.0이라고 해도 우리 10,000원을 내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밑줄 숫자 표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구매 결정 과정에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 밑줄 쳐보시면, 즉 위에 나와 있던 사적, 개인적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다. 생각해 볼까요? 채원이가 가게를 열었는데 채원이네 가격은 원래 화폐 가치 액면가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요. 현진의 가게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해서 10.0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알지만 들어가자마자 가격표를 봤을 때 10,00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현진의 가게에 적용되어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본다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상품이지만 액면가가 그대로 적혀있는 채원이네 가게에서 물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현진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실질적 가치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보면 변화나 유도할 수 있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 가로쳐보자. 이중정보처리 이론. 여기서는 이중정보처리 이론과 관련된 보기 문제가 나오니까 이중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를 하고 계셔야겠죠. 갈게요. 이중정보처리 이론에서는 구매 과정에서 가격이 제시되는 형태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가격이 제시되는 형태는 소비자 정보 처리 방식 또는 과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는 게 이중정보 처리 이론이 될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다음 문단. 이중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중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옆에 가로 여시고요. 수능 특강 독서 주제 통합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제시된 글이 하나가 있을 거야. 여기서 나온 내용이 지금 보게 될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맞물려요. 소재상도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거 있으니까 이 지문을 공부하실 때는 같이 보시면 좋겠죠. 시야가 넓어지셔야 되니까 배경 지식이. 이중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른바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요. 앞에 야구공이 날라옵니다. 그걸 피해야겠죠. 그때는 빠른 직관을 사용할까요? 느린 이성을 사용할까요? 빠른 직관을 사용할 거예요. 됐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원짜리 물건을. 그때는 빠른 직관을 작용할까요? 느린 이성을 적용시킬까요? 느린 이성을 적용시킬 거야. 큰 돈이고 내가 이걸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어서 할게요. 빠른 직관 네모 쳐보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빠른 직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무의식 그리고 직관에 의해 작용되는 기제로서 본능적이고 숙달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대요. 아까 야구공 피하는 건 본능이죠. 이어서 할게요. 하며 빠른 직관의 사고 체계를 통해서 인간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인지적 부담을 줄여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인지적 부담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 가끔씩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인지적 부담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야구공을 보자마자 피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본능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린 당연히 머릿속으로 고민할 것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 거고요. 정보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 처리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답니다. 반면 대조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을 대조하고 있네요. 네모 느린 이성은 의식과 이성에 의해서 작동하는 사고 체계로 심사숙고하여 비중 있는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대요. 아까 1000만원짜리 물건 산다라고 했죠. 비중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아래 볼게.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리미트가 존재하겠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이라고 나와 있죠. 협응이란 두 글자의 뜻은요, 조화롭게 움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화롭게 움직이다 또는 협동해서 응답하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조화롭게 움직이다. 조화롭게 움직여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고자 한다. 그럼 결국 이 두 가지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협응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이어서 할게요.
일상적 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단기적인 예측이라고 하면 얘들아 짧은 시간 내에 막 빠르게 처리를 해야겠죠, 그죠? 근데 빠른 직관이 좋을 거야. 그랬더니 뒤에 볼까? 빠른 직관은 느린 이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미 끝났잖아요. 사고 처리가 끝났는데 느린 이성이 등장할 이유는 없겠죠. 또 전체적인 인지 과정의 수고를 줄여서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까 뭐랬어? 빠른 직관 사용하면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처리가 빨라진다라고 했잖아. 앞에 나온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거야. 단순하게 이어서 볼게요. 빠른 직관의 사고체계 내에서 인간은 종종 세모, 부정확한 판단. 빠른 직관을 하다 보면 때로 부정확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측에 어긋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대요. 빠른 직관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정리해놓고 계시는 게 좋겠죠. 느린 이성 네모 쳐볼까요? 이제 빠른 직관 특성 나왔으니까 느린 이성의 특성이 나온다는 건 특이사항 없을 겁니다. 느린 이성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잘 보세요. 심사숙고하고 비중 있는 처리를 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지적 노력이 요구될 거고,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인지적 부담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상대적으로. 빠른 직관에 상대적으로 인지적 부담이 존재할 겁니다. 하고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 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심사숙고하니까 당연히 긴 시간이 든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사항 없을 거고요. 긴 시간을 들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빠른 직관과 달리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반응 속도의 차이 바로 쳐볼까요? 바로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반응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말이에요.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반응 속도의 차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일상 속 인간은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느린 이성의 개입을 가능한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나 복잡한 계산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러한 경향은 강화된다고 본다. 즉 일상 속의 인간은 빠른 직관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빠른 직관을. 심리학자 애플리와 길로비치는 유사한 사례로 여행지에서 외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람들은 정확한 환율 계산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환율 계산 비추쳐볼까요? 환율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굳이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을 적용하면 어떤 거야, 얘들아? 환율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느린 이성이 되겠죠, 그죠?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밑줄, 표기된 액면가를 확인. 표기된 액면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내 시선을 돌렸을 때 보이는 액면가를 그냥 바로 눈으로 보는 거죠. 걔가 바로 빠른 직관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자면. 꼭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 불완전한 어린 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애플리와 길로비치는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나오는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명의 학자들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건 빠른 직관이라는 거야? 느린 이성이라는 거야? 빠른 직관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밑줄 리디노메이션 표기 방식은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처리할 때 빠른 직관 영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즘에 뭐 파스타집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시면 10.0, 13.0 엄청 많죠. 그게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릿수의 감소 네모 쳐볼까요? 같은 말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 자릿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 화폐의 자릿수가 감소하는 거고, 화폐의 자릿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리디노미네이션이 되겠죠. 1번
소비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 이유는요, 빠른 직관을 유도하니까. 빠른 직관이라고 하는 게 인지적 부담을 줄어든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2번,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적 과정에서 실제 지불 금액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되겠죠. 화폐의 실제 가치. 화폐의 실제 가치를 떠나 적은 숫자이기에 저렴하다고 여기게 되는 판단. 2번 밑줄 쳐보시면. 그러면 적은 숫자니까 저렴하다라고 내리는 판단은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른 직관이 활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빠른 직관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밑줄, 실질 가치의 변화 없이 액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것은 소비활동 과정에서 금액을 지불하는 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 가셨을 때 엄마 여기서 10.0이라고 적혀있는 거 우리 남는 거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음식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됐죠? 가겠습니다.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공인되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의 표기에 부적절성을 모의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 않죠.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2번,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현된 실제 사례 안 나오죠. 개인적 차원 또는 사적 차원에서 실제 적용된 건 나오지만 국가 차원은 안 나와요. 3번, 경제활동 과정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표기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이론 통해 설명하고 있죠. 정보처리 이론. 정답 3번. 4번,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를 통해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런 거 안 나와요. 구분의 필요성 안 나오니까 특이사항 없고요. 5번,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과정을 통해 여론의 흐름이 정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사항 없죠. 정답 3번. 16번 내용 일치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리디노미네이션 실행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죠. 보고서는 나왔지만 아까 정리했던 거야. 보고서는 나왔지만 본격적인 논의 안 하고 있다며. 해당 사항 없죠. 나머지 다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세요. 17번,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이거야. 이중 정보 처리 이론. 이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보기랑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가겠습니다.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 네모 쳐보세요. 그럼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건 정보 처리 이론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벌어질 결과를 밑줄 정확히 예측 하여 오른쪽 밑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고 가정. 그럼 결국 정확히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빠른 직관을 무시하는 거네요. 그죠? 빠른 직관은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반면에 여기 네모쳐보자. 이중정보 처리 이론. 이중정보 처리 이론의 밑줄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 아까 했던 거 똑같이 가볼까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봤던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예측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까 말했던 거야. 정확히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이중정보 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서 본다면 정확히 예측하는 건 빠른 직관 안 되고요. 얘는 느린 직관, 느린 이성이 될 겁니다. 왜? 빠른 직관은 예측에 어긋나는 상황이나 부정확한 판단이 나온다라고 했잖아. 됐어요? 그럼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은요, 느린 이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빠른 직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요소는 빼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중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평가는 정답이 1번이 되죠. 인간이 일상에서 종종 하게 되는 밑줄 비합리적인 선택.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부정확한 판단과 예측에서 어긋난 상황이 될 거야. 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군 맞는 말이 되겠죠. 즉 이중 정보 처리 기로는 빠른 직감과 느린 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이 작용되는 경우, 의식이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에 비해서는 부정확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 정답은 1번으로 끝나겠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고요. 18번 가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설정된 상황 속에서 실험 집단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모든 실험자에게 현재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하다면 적은 돈을 지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집단에게는 가집단 네모 쳐보실까요? 집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집단 구분. 가집단에게는 밑줄 현재 원화의 액면가를 그대로 표기. 얘야 얘. 10000 10000 이 얘기야. 를 나집단에게는 나집단 네모 밑줄 현재의 원화를 1000대1 비율로 한향 조정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의 가격표에 10.0 가집단은 적어드릴게요. 가집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본 거고요. 나집단은 10.0을 본 거라고 해요. 됐죠? 그리고 다시 각 집단을 피실험자 둘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주문을 완료하기까지 20초 내에 3가지 메뉴를 선택하도록 마무리하고 다른 한쪽에는 5초의 시간을 줘서 3가지를 고르도록 했답니다. 그러면 5초의 시간을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빠른 직관을 사용해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이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클 수밖에 없겠죠. 5초라고 하는 시간 내에 3가지 상품을 골라야 되고 화폐 액면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액면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더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연구자는 실험이 끝난 다음에 모든 피실험자의 선택 결과를 종합해서 각 상황별 주문 금액의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아래 보세요. 박스 볼까요? 그래서 잘 봐. 오히려 5초라고 하는 시간을 줬을 때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한 것만 본 나집단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네요. 그죠? 19,000원. 반면 20초를 줬을 때는요. 리디노미네이션을만 본 사람들은 10.5, 즉 1,500원이라고 하는 적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 부분을 바탕으로 1번 볼게요. A, 기억. A와 B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많고 여기 밑줄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빠른 직관의 처리 과정 중 느린 이성이 개입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밑줄 쳐보시면 얘들아 잘 봐. A와 B라고 하는 게 화폐의 자릿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간적 여유라고 나와 있죠. 그럼 시간적 여유라고 나온다면 5초와 20초를 비교해야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기억 보시면 A와 B의 차이를 바탕으로 시간적 여유까지 따지고 있죠. 그죠? 근데 A와 B는 똑같이 5초잖아요. 시간적인 차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오히려 A와 C를 비교하고 B와 D를 비교해야 시간적 여유에 따른 사람들의 구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자릿수가 많고까지 끊어보시면 자릿수가 많고까지는 맞는 말이야. 차이가 나는 자릿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 시간적 여유를 A와 B를 통해서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니은 B와 D의 차이에서 B와 D는요 잘 봐. 이렇게 보면 돼. B와 D는 시간적 여유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죠? 하지만 B나 D는 모두 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한 거니 자릿수 차이는 없어야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B와 D의 차이에서 밑줄 시간적 여유가 적을 때 빠른 직관의 작용이 활성화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느린 이성이 들어가겠냐고요. C와 D의 차이에서 C와 D의 차이랍니다. 그러면 C와 D는요. 위에다 적어줄게요. C와 D라고 하는 것도 자릿수의 차이를 말하는 게 되겠죠. 차이에서 자릿수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죠. 그럼 잘 봐. 자릿수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니까 D죠. D. 얘가 적을 때. C가 많을 때. 그럼 D의 경우에 인지적 부담이 낮아져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맞는 말이죠.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하면 빠른 직관이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리얼 B와 D, C와 D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적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당연히 느린 이성작용이 활성화되겠죠. 심사숙고할 테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 가겠습니다. 보기 있는 학생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의 국가적 실행 내모쳐 보세요. 공적인 차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단들을 보고 있으면 멍청한 거죠. 공적인 차원과 관련된 문단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발문에서 필요한 문단이 뭔지를 캐치하시라고요. 윗글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이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이 마냥 실행된다면 소비자는 실행이 되기 전 1000원의 인상보다 실행한 다음 1원의 인상에 심리적 저항감이 덜하겠죠. 어머 1000원이나 올랐어. 와 어머 1원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 되겠지. 판매자 역시 값을 보다 쉽게 올릴 수 있겠죠. 1000원 올릴 때는 소비자들이 욕하겠다. 하지만 1원 올릴 때는요. 아무렇게 신경도 안 쓸 거라는 거죠.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이 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맞는 말. 학생이 화폐의 가치의 불확실성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여 부동산으로 자금이 모일 우려가 커질 뿐더러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화폐의 자릿수와 대외적 위상은 비례가 아니야. 저거나 반비례.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왜 그러냐면 정리를 한번 도와드릴게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은 자국 화폐의 자릿수가 줄어들겠죠. 자국 화폐의 자릿수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화폐의 위상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시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환율이 미국의 1달러를 사는데 113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어요? 여기까지요? 얘는 1달러죠. 얘는 우리나라 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 갈 때 은행 가가지고 환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1달러를 산다면 1130원을 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1달러 얻을 수 있다.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 10대 1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니? 그러면 10대 1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율은 1대 113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10대 1이니까 뒤에 나와 있는 0만 지우시면 되잖아요. 그럼 1대 113이라고 하는 화폐가 될 거야. 그러면 단순하게 놓고 보자. 1달러를 살 때 1130원을 내야 될 때와 1달러를 살 때 113원을 내야 될 때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치가 올라갔다고 느껴져? RFP 되겠죠, 그죠? 왜? 1달러를 사는데 적은 돈을 내니까 우리나라가 외화와 비슷한 위치를 갖고 있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고요. 1달러를 사는데 1130을 써야 돼. 1달러를 사는데 113을 써야 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폐의 위상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번이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된다.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본문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답이 보이실 거라서 제가 별도로 읽진 않을 텐데 학생 4번 같은 거 보세요. 한국의 명목 GDP는 1962년과 비교하면 5,000배 이상 높았던 사실 고려해야 되면 얘들아 이런 내용은 본문에 안 나오잖아, 그죠? 얘를 맞은 문제인지 틀린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야? 나머지 가지고 평가하시면 돼요. 맞고 틀리고를. 이해 가셨어요? 학생 4번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섣불리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어의 근거는 항상 지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가장 후순위로 빼놓고 판단하시라고요. 그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20번은요. 어휘적인 측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리노미네이션이었습니다.